안녕하세요. S동물 메디컬 센터 원장 하찬입니다. 오늘은 좀 저희 병원의 특별한 인재를 한 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7월에 저희 병원에 들어오셔서 지금 열심히 일해주시고 계시는 마취과의 최건호 과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터뷰 형식으로 저희 병원의 마취과에 대해서 좀 정보를 드릴까 하고요. 일단 그 동물병원에 마취과가 있다는 사실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병원에 다 마취과 선생님이 계신 거는 아니고, 마취과 선생님이 안 계시다 그래가지고 마취에 대해서 뭐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상권에서는 경북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저희 병원에 유일하게 마취과 선생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취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마취라고 하면은 수의학에서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마취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수술부터 시작해서 내시경을 하거나 CT나 MRI, 그리고 간단한 시술을 할 때도 이제 전신적인 마취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다리세요, 참으세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이제 자기가 통증을 느끼면은 이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억제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통증이 있는 시술을 할 때는 마취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마취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약간의 환자의 의식 소실을 유발을 해가지고 시술을 할 때 자기가 시술을 당하고 있는지 그런 걸 이제 모르게끔 진행하는 거를 통상적으로 마취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암센터에서 방사선 치료를 하지만 방사선 치료를 하는 아이들이 이제 암이 걸린 아이들이고, 주로 노령견 아이들이 뭐 짧으면은 3번, 뭐 많으면 20몇 번까지도 마취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치료하는 입장에서도 저도 이제 마취 스트레스가 엄청나고, 그리고 그 암센터에도 마취과 선생님이 따로 계시지만 보호자분들도 이 방사선 치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마취에 대한 부담이 엄청 대부분이 크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환자들을 볼 때 마취가 위험한 아이와 위험하지 않은 아이, 그런 걸 좀 가르는 기준이 있나요? 일단 마취 위험도 평가하는 것 자체가 환자 아픈 부분 단일만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히스토리, 어디가 아픈지 보호자한테 문진을 통해서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를 직접 받아가지고 신체 검사랑 뭐 기본적인 종합 검사, 그리고 필요하면은 이제 CT나 MRI 같은 거 촬영하고 방사선, 혈액 검사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ASA 스코어라고 이제 마취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그거를 토대로 이제 마취 플랜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은 아무래도 검사를 해서 좀 안 좋은 소견이 많이 나온 아이들이 마취에 대한 위험률이 조금 더 높고, 그에 따라서 맞춰서 마취 플랜을 다르게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죠. 사실 그 마취 플랜이라는 게 이 환자는 이거, 저 환자는 저거 이렇게 프로토콜화 돼 있지는 않아요. 마취를 보는 수의사의 주관적인 이제 경험이나 책 베이스 내용을 토대로 이제 언제든지 이제 플랜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환자마다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자님들이 또 치료 결정하실 때 되게 주저하시는 게, 우리 애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마취여서 깰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뭐 우리가 수술반에서도 그렇고 뭐 방사선 치료도 그렇고 CTMR도 그렇고,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마취에서 못 깰 확률이 더 높은가요? 못 깨어날 확률이라기보다는 마취 위험도가 많이 높아지기는 하죠. 왜냐면은 아무리 이제 전신적인 지병이 없고 뭐 혈액 검사도 괜찮고 엑스레이나 이런 거 다 심장도 괜찮아도 나이만으로도 마취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20대 때 보면은 피부도 탱탱하고 심폐 기능도 좋고 이러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피부도 쭈글쭈글해지는 거랑 전신적인 기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아무리 건강하게 늙었다고 하더라도 나이 하나만으로도 ASA 마취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마취과에서 얘기하는 얼마 나이 이상에서는 마취를 최대한으로 피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 마취 플랜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든지, 그런 나이 커트가 있나요? 나이라는 게 사람으로 치면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은 조금 나이가 있으시네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텐데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나이가 몇 살 이상이면 노령이다, 몇 살 이상이면 중령이다, 이렇게 나이가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그거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몸무게별로 어느 정도 나이가 됐으면은 노령이겠구나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대형견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7살, 8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노령이겠구나 예상을 하실 수 있고, 중형견,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9살부터 10살 이 정도가 이제 노령으로 속하고 있기는 합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그거보다 뭐 10살, 11살 이 정도가 이제 노령으로 말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나이, 그러니까 뭐 대형견 한 8살 정도, 네. 소형견 한 10살 정도가 넘어가면은 마취를 좀 조심해야 된다. 그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뭐 마취한다고 마취를 그냥 주사 한번 찌르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마취의 단계가 있을 텐데 네. 그거를 좀 간단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마취 단계는 크게 이제 5가지로 넓게 잡을 수 있는데, 먼저 이제 마취 전 단계, 마취 도입 단계, 마취 유지 단계, 마취 회복 단계, 그다음에 이제 마취 후 단계로 나뉩니다.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각각의 단계에서 하는 역할들이 이제 크게 나뉘기 때문에 5단계로 나뉘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 저 주관적으로 이제 생각했을 때 마취 전 단계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취 전 단계를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하게 되면은 보호자를 먼저 만나서 문진을 하고 환자의 종합적인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마취 용도를 몇 단계인지 평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마취 플랜을 짜게 되는데,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한 단계인 게, 이거를 제대로 해놔야지 마취 도입이랑 마취 유지 그리고 마취 후에 이제 진통 관리까지 어떻게 할지 이제 다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요새 근거 중심 의학 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암에 대해서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술할 때도 실제로 근거를 가지고 이 치료 행위가 아이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고르는 게 사실 치료에서는 제일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근거 중심 의학이고, 최근에도 이제 그게 많이 각광을 받는 것 같은데, 마취도 마찬가지로 그냥 마취 주사를 하고 마취를 얼마나 잘 유지하는가 보다 그 마취 전에 검사를 해서 어떤 마취 플랜을 세워야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단계다. 그렇죠. 네. 사실 그 마취 위험한 환자를 마취할 때는 위험이 당했을 때 처치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을 해서 안정적으로 마취를 하고 위험이 있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사람 의료랑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동물 수입 마취과가 생긴 지가 제가 알기로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구상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취를 안전하게, 보호자님도 이게 안전하게 많이 쓰시는데, 마취를 안전하게 하려면은 어떤 게 필요한가요? 마취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장비가 좋기는 해야 되죠. 기본적인 장비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고. 저희 병원의 장비도 좋은가요? 네, 뭐 어디 뒤처지지 않는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취기가 당연히 이제 좋아야 하는 건 사실인데,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수의사가 필요합니다. 일단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수의사가 적극적으로 환자를 모니터링 하면서 사전에 이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는 좀 진통에 대해서 그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저도 치료를 하면서 애가 확연하게 아픔을 표시하는 경우,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런 경우는 알겠는데, 우리 애가 지금 아픈가? 좀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팁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많이 연구되어 있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이제 글라스고우 페인 스코어라고, 그거를 이제 가시적으로 환자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고 만졌을 때 뭐 어떤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표정이 어떻다, 뭐 이런 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페인 점수를 매기는 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보호자분들도 그거를 이제 보면서 집에서 이제 얘가 좀 많이 아파 보이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간단한 평가표를 보면서 진통 처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표가 보호자분도 좀 이렇게 보시기에 편한 그런 표인가요? 네, 이거는 강아지, 고양이용으로 나눠져 있는데, 1단계는 얘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고, 귀가 어떻게 돼 있고, 표정이 어떻게 돼 있고, 단계가 높아질수록 애기가 귀가 축 처져 있고 표정도 안 좋고, 뭐 만지면은 뭐 반응을 하거나 막 안 하거나, 네, 이런. 그럼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그거를 한국어로 된 자료를 혹시
이 유튜브에 이렇게 띄워주실 수 있는지. 한국어 자료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기회가 되면은 그걸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파일로 올릴 거예요. 이거는 한국어로 좀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여기 딱 캡처될 수 있게 올려주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아플 때 실제로 진통제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확실한 차이가 있나요? 너무 차이가 있죠. 그거는. 네. 통증이 있는 환자에서는 진통제를 써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안 쓰면은 그 환자는 이제 입원을 하면서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병원에 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지게 되고 이제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트라우마로 남으면 이제 이 다음부터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텐데, 그거는 통증을 줄여가지고 병원 오는 거를 좀 트라우마를 남기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좋은 접근인 것 같고, 실제로 저도 치료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진통이 잘 되면 체력이 좋아지고, 그 체력이 좋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병에서 회복이 더 빠르고 잘 되는 거는 저도 많이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통도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학문이고 약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진짜 전국에 몇 없는 마취 통증 의학 전공 수의사로서 우리 보호자님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일단은 마취라는 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평생에 한 번 이상은 마취를 하게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 마취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균형적인 마취, 진정제랑 진통제 이런 걸 이제 적절히 사용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마취 위험도를 줄여서 아이에게 이제 영향이 가지 않게끔 적절하게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마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호자분께서 마취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다면 저희 병원으로 한번 내원해서 마취과랑 이제 상담을 하고 싶다 말씀을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친절하게 정확하게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만약에 이제 고민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한번 내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보호자님들한테 이렇게 마취하고 통증에 대해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안전한 마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스토몰 메디컬 센터 허찬 최건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